이어서 금일 본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작동 원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기본 작동 원리 위에서 25만 원, 13조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의 가능성, 현실성, 그리고 그 위험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동시에 비판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진짜로 도전해야 되는 과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드려 보겠습니다. 해서 저는 금일 토론의 제목을 더 좋은 자본주의와 25만 원 민생 지원금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 질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국회에 와서 부쩍, 아니 거의 매일 헌법을 열어봅니다. 나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의 시작이 헌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요즘 저희 국회는 법대로 아닙니까? 헌법에서 시작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읽어보고 있습니다. 헌법이 뜨면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기본 질서는 바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양대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저희 헌법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전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는 그 대목이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의 민주주의는 2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국회에 입법권이 속해 있고 예산권 속해 있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저희의 자유시장 경제 원리와 경제 민주화가 조화된 그러한 조항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저희 자유시장 경제가 키워낸 사회 안전망과의 시너지를 꼭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안전망과 시장 경제는 대척점에 있지 않습니다. 성장을 해야 세금이 있고 세금이 있어야 사회 안전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시너지 질서입니다. 저희 헌법에 충실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127조에 따르면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읽어온 이 대목에서 계속 유추를 해봤습니다. 세금을 뿌려서 경기를 임의적으로 높이는 것이 저희의 기본 철학인지 방식인지 법조문에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봤습니다. 제가 배운 경제의 기본 논리, 제가 살아온 경제의 기본 논리에 그것이 없었으며 헌법에도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동시에 제가 좀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당 정성국 의원께서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를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도 경제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좋은 내용이 있는지 분석을 하고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각이나 의견이 달라 갈등이 생긴 경험이 있나요? 아래 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은데도 승강기를 타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것은 학교 규칙을 어기는 행동이에요. 학교 규칙을 바꾸면 좋겠어요. 이것이 토론이고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그래서 진보의 문제제기에 공감합니다. 대신 저의 대안과 분석을 전달드립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언제나 옳을까요? 아래 만화가 재밌습니다. 지구가 도는 것이었어. 갈릴레오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누구도 갈릴레오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수결은 항상 옳은 것인가요?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이게 6학년 교과서일 겁니다.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경제활동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을 찾아볼까요? 하는 대목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개인과 기업은 다양한 경제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아빠, 애플리케이션을 보는 동안 치킨 가게 광고가 3개나 나왔어요. 왜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할까요? 서로 자기 가게를 알리려고 경쟁을 하는 것이란다. 광고를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나요? 비용이 들더라도 다른 가게보다 자기 가게와 치킨을 많이 팔려면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지. 자유로운 경쟁의 생태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경쟁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경쟁 없는 세상에 살아야 한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과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동도 하지만 경쟁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경쟁을 벗어나는 것일까요? 경쟁을 피하는 것일까요? 저는 더 좋은 경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과 함께 협동도 가리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개인전이 있고 단체전이 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도 개인전이 있고 단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경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경쟁을 오로지 더 좋은 경쟁으로 만들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교과서는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의 원리 속에서 생산이 되고 세금이 탄생하고 저희는 사회 안전망을 탄탄히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뿌려서 소득이 높아지고 영업장의 매출이 높아져서 세금이 높아지는 원리는 없습니다. 앞에 전 페이지 잠깐 더 보겠습니다. 우측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개인은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을 자유롭게 하거나 저축할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은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하며 판매할지, 이윤을 어떻게 사용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래 세 컷의 그림이 있습니다. 소득의 자유로운 사용, 자유로운 직업생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오늘 저는 이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 속에서 부가가치가 나오고 생산이 성공합니다. 소득이 나오고 세금이 나옵니다. 그 세금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다음 단계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교과서가 말씀드리는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세금을 많이 뿌려서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경기를 살린다는 기본 원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스스로 활동이라는 질문 아주 재밌습니다. 그림을 보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유와 경쟁의 사례를 찾아 써봅시다. 인재 확보를 위한 경쟁, 개인의 일자리 경쟁, 상품 판매 경쟁, 자유 경제 활동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분, 성공하는 분이 갈립니다. 그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다시 선순환시키느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뿌린다고, 무조건 돕는다고 세상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우측의 그림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인 자유와 경쟁은 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더 즐거워요. 다른 기업과 차별화되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서 좋아요. 다른 기업보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개발해야지. 고객님께서 찾으시는 세탁기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소득을 키우고 세금을 키우고 나라를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저희는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고민들, 숙제들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작동과 오작동 속에서 피어오릅니다. 해서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여기에 모인 저희 국회의원들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작동과 오작동을 어떻게 다룰지 이해해 나가야 합니다. 그 이해의 밑그림 위에서만 저희는 오로지 25만 원, 13조 원 살포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밑그림이 있어야만 좌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배경 지식이 같아야만 오로지 접점을 찾아갑니다. 저는 이 상식의 진리를 믿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밑그림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저는 모두 말씀에서 드린 두 개의 혼란스러운 개념을 여기서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의 활동 중에 생산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뭐가 먼저일까요? 소비를 많이 하면 생산이 많이 될까요? 생산을 많이 하면 소비가 될까요? 이 단어들로만 놓고 보면 헛갈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 연구실에 앉아서 이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적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답은 항상 전문 지식이 아니라 상식 속에 있습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쌀이 풍년이 들겠습니까? 쌀이 잘 자라겠습니까? 아니면 쌀을 열심히 잘 기르면 밥을 많이 먹게 되겠습니까? 쌀을 열심히 잘 기르는 생산 활동이 없이 밥을 많이 먹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편의점에서도 경제를 파나요? 이거는 어린 초등학생들이 보는 부교재인데 여기서도 재밌는 그림들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생산,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논에서 벼를 기르고 바다에선 오징어를 잡고 공장에서는 옷, 침대, 책, 휴대폰, 통조림 같은 다양한 제품을 대량으로 만들지. 아이들 책이라서 좀 용어가 그렇습니다. 표현이. 생산이란 이처럼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모든 활동을 말해 상품을 판매하고 배달하는 것도 생산활동이란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산활동의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 은행에서 하는 금융활동, 병원에서 하는 의료활동처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생산활동이지. 음악이나 영화, 방송, 게임 따위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도 생산활동이란다. 자, 생산활동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짓던, 직장을 다니던, 투자를 하던, 연구개발을 하던, 아니면 방송을 하던, 컨설팅을 하던, 아니면 저희처럼 정치를 하던, 우리는 이러한 모든 활동을 생산활동 또는 산업활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산업과 생산활동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탄생합니다. 이를 시장에서 교환해서 우리들은 소득을 얻습니다. 이 소득으로 우리는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득과 소비에서 세금을 냅니다. 나라 재정을 쌓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정치도 생산활동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유권자들께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발 좀 생산적인 정치를 해라. 참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생산적인 정치를 해야 됩니다. 사진을 한 장 올려드립니다. 왼편과 오른편, 무엇이 생산적인 정치입니까? 국민들은 저희에게 생산적인 정치를 하라고 하십니다. 경제가 가리키는 생산활동의 기본 개념도 저희 정치도 생산활동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좌측은 비생산이요, 우측은 생산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란 해서 생산, 소득, 소비, 세금, 재정 지출, 그리고 다시 생산으로 돌아가는 선순환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상승의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거꾸로 하면 세금으로 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높여서 세금을 걷게 되면 당연히 흩어집니다. 하향 평준화로 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대학생들이 다 기억하고 있죠. 입시 때 기억해야 되는 입시 리스트가 있습니다. 서연고, 서성한, 중경회 씨, 인서울대학의 이름들입니다. 이 이름을 따서 본 의원은 한번 장명을 해봤습니다. 생산, 소득, 소비, 세금, 재정지출, 생산, 생소소 세재생. 저는 이걸 아마 우리가 암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자꾸 나오는 것은 왜 나오는 것입니까? 저는 차라리 암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소소 세재생, 생산, 소득, 소비, 세금, 재정지출, 그리고 다시 생산입니다. 세금으로 소득, 소비를 높여서 다시 세금을 거두면 하향 평준화에 빠집니다. 부디 암기 혹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암기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제법 헛갈릴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부분을 공감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헛갈림의 선을 잘못 밟고 들어가시면 소득을 인위적으로 키워서 세금을 키운다는 사회공학, 즉 사회주의에 빠져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진실의 암기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재정 지출을 많이 해서 인위적으로 소비를 늘리고 그 늘어난 소비가 생산을 자극한다는 이런 이론이 있기도 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경제 위기나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입니다. 일시적으로 민간의 구매력이 심각히 부족할 때 잠시 정부가 지출을 해서 민간 소비의 빈 부분을 메꾸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근본에 25만 원,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도 이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이런 좋은 정책이 아닐까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나 위기 시에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1번 대상, 2번 방식, 3번 타이밍이 있습니다. 근본 25만 원 상품권 살포와는 다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 재정은 위기시던 아니던 항시 항구적인 선순환의 상승을 가져오는 대상으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도로, 정보통신망, 과학기술, 교육, 국방 등등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는 일에 투자를 합니다. 해서 미국의 진보진영 1930년대 미국의 진보진영 대공황을 극복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프로젝트도 도로, 댐, 사회 인프라, 학교 이런 기반 시설에 집중 투자했던 것입니다. 25만 원을 허공에 뿌리는 일은 그 당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25만 원, 13조 원을 지출하는 방식입니다. 저희 자유시장 경제가 키워가는 사회안전망은 시장을 통해서 소득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취약계층에게 직접 생활안정자금을 보조금으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그분들께 충분한 소득을 전달드릴 루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소득보전금은 소득 파악의 인프라와 사회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다 건너뛰고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직접 무차별 살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최소한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중립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 경제학 교과서의 기본 이론입니다. 지금 전 세계와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래로 5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 지출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답은 산수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아예 적자가 아닌 흑자 재정을 해서 긴축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중립적으로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공공부분 국회를 통해서 12년 만에 복귀해서 확인을 해보니 국가부채와 재정 지출이 막대히 늘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줄이려고 해도 줄여지지가 않습니다. 건전재정이라는 말을 필사적으로 외치지만 과거 5년간 늘어난 부분이 너무 거세서 그 추세를 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들은 필사적인 노력으로 이 아픔을 견디며 물가를 잡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물가를 잡은 성과와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그 밑에 있는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불안을 조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고통을 연장시켜야 합니다. 국가가 경기 후퇴나 침체기에 재정 지출을 뿌릴 때에도 항구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과학기술, 산업, 에너지, 인프라 이런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경우에는 소득 파악의 인프라와 사회보장 전달 체계를 통해서 필요한 분들이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달드려야 합니다. 25만 원 상품권을 헬리콥터에서 뿌리는 방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금 경기 침체기에 제한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정확히 선거철에 제한되었습니다. 다시 거듭 상기드립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돕겠다는 것인지 국민을 돕겠다는 것인지 매우 불편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나라가 전쟁을 해서 배급표 같은 것을 배급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위기 시에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헛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반드시 시기와 루트, 대상을 정해서 했습니다. 무차별로 뿌린 것은 100만 원 재난지원금인데 그 결과는 이미 분석을 말씀드렸습니다. 20%의 증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으로 집중. 그런데 왜 그 우를 반복하시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세금으로 매출을 인위적으로 늘리고 경기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 제가 그 오류의 논리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초등학생 교재가 좋아서 제가 다시 설명드려 봅니다. 저희가 헛갈리기 쉬운 소득과 세금에 대해서 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경제활동을 해서 얻은 돈을 말해 우리는 회사에서 일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가게를 운영해서 소득을 얻지. 가정에서는 이렇게 얻은 소득으로 먹을 것을 사고 갖가지 세금과 전기요금 같은 공과금을 내고 병원이나 학교에 가고 저축도 해.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도 돈이 필요해.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도로나 학교, 도서관, 경찰서 같은 각종 시설을 만들고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민에게 돈을 걷는데 이 돈이 바로 세금이야.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것, 그러니까 납세는 국민이 꼭 지켜야 할 의무란다. 저는 이 교과서의 원리를 보고서 금일 강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금일 토론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오고 제가 배워오고 제가 직접 현장에서 일한 원리와 제 의식의 저변을 꺼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초등학생 부교재에 이미 잘 나와 있습니다. 옆에 노동자의 권리도 있었습니다. 소득, 생산 이런 것만 말씀하시니까 서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의 권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을 것, 입을 것, 집까지 많은 것이 필요해. 이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하지. 세상은 사회 구성원들의 노동으로 움직이고 있어. 만약 택배가 멈춘다면, 지하철이 멈춘다면, 병원이 문을 닫는다면, 편의점이 문을 닫는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세상의 중심에는 일하는 노동자가 있어. 버스 기사도, 교사도, 의사도,
웹툰 작가도 모두 노동자야. 모두 노동을 통해 능력을 펼치고 보람과 기쁨도 느끼지. 모든 노동자에겐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단다. 저는 초등학생 부교재에 있는 이 원리를 150% 공감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지켜져야 됩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최종 목표도 국민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 속에 사유재산을 파괴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권리에 대한 법안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이후에 논의될 노동법에 대한 것입니다. 노조의 권리는 어디까지 인정돼야 하는 것일까요? 저희가 지난 5박 6일 동안 토론했던 방송법의 이면에도 결국 공영방송이냐 노영방송이냐 하는 논쟁의 선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유리한 방식으로 가져가면 되는 것일까요? MBC, KBS를 규정하는 이사회의 이사수를 21명까지 넓히면 되는 것일까요? 노동자의 기본 권리는 생산의 선순환 위에서 조화되는 것입니다. 생산과 소득이 위축된 상태에서 저희는 노동자를 도울 수 없습니다. 노조도 도울 수 없습니다. 생산, 소득, 소비, 세금, 노동자의 권리. 저희 22대 국회는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철저해야 합니다. 저희가 철저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희가 헛갈리면 국민들이 헛갈립니다. 저희가 흔들리면 국민들은 더 흔들리십니다. 생산, 소득, 소비, 세금, 재정지출, 그리고 다시 생산. 제가 그래서 암기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금이 소득을 낳고 다시 세금을 낳는다는 마법의 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실패를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동체의 사회보장 인프라를 통하지 않고 소득 파악의 인프라도 통하지 않고 물가를 억제하는 거시경제 조합에도 맞지 않고 그 무엇에도 맞지 않는 13조 원 25만 원 살포 방식을 다수당의 1호 법안으로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토론을 드리는 현실 자체가 참으로 개탄스럽고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해서 저 스스로 먼저 반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수당이고 저희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민주당은 지금 이 국민의 선택 위에서 저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일까? 소득, 소비, 생산, 노동자의 권리, 우리는 하나하나 정확히 이해하고 균형의 선, 확신의 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 선이 흔들릴 때 유혹의 선이 파고듭니다. 포퓰리즘, 사회주의, 사회공학의 생각들이 저희를 파고듭니다. 한 번 넘은 섬은 두 번 넘기 쉽습니다. 두 번 넘은 선은 세 번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자유시장 경제를 가리키고 책임 있는 경제활동을 가리키겠다는 대한민국의 정신은 바로 국회에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경제를 다루고 나란 일을 다룰 때
이해관계인들에 둘러싸여서 결정을 해야 될 때 많은 갈등을 느꼈었습니다. 그럴 때 저를 도운 단 한 가지의 의사결정은 미래입니다. 지금 이 결정을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그 당시 박수민은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이것을 찬성해서 누구에게 무슨 도움을 주었느냐 해서 10년 후, 20년 후 당신은 그것을 답변할 수 있느냐? (25만 원) 13조 원은 20에서 30% 정도의, 많아야 40%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데 한 달 정도 반짝입니다. 근데 그것이 확률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보다는 소비자의 선택을 거쳐서 이미 활성화된 자영업자 소상공인께 도달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는 지금 누굴 돕고자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지역 사랑 상품권이라는 방식, 그 콕 집은 방식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을 준비하는데 날밤을 새워도 8개월이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민생을 급히 돕자는 게 맞는 것인지요? 진정성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요? 저희는 진짜 저희가 선거철에 만난 6시, 7시면 불이 꺼지는 그 식당의 외로움을 돕고자 하는 것인지요? 소득, 소비, 세금, 재정지출, 그리고 생산, 제가 오죽하면 암기를 하자고 하겠습니까? 말이 나온 김에 소득주도 성장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떠올리기는 싫지만 피해갈 수 없는 화면입니다. 당시 홍장표, 나중에 KDI 원장까지 하셨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부 곳간 활짝 열어야 한다. 추경안 국회에 빨리 의결해야 한다.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그 투자, 고용, 소비의 선순환을 달성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등 구조개혁 및 산업 구조 조정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 재원 확대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성장을 저해하고 성장 저해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 및 실업, 빈곤 증가 등으로 재정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상당히 헛갈리고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소득을 높여서 가계 지출을 또 줄이고 안전망, 복지 강화 등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경제 성장입니다. 당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말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그럴듯합니다. 근데 밑에 그림을 보면 맨 왼쪽에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을 줄이고, 근데 가계소득을 어떻게 높이고 가계지출을 어떻게 줄일지 얘기를 안 합니다. 일단 줄이고 늘리고 안전망을 확충해서 복지를 확충하면 위쪽으로 가계소비가 늘겠죠. 예. 그리고 내수가 증진되고 투자가 증가돼서 일자리 증가, 성장 잠재력 확충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맨 시작점에 가계소득을 어떻게 높이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가계지출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 당시 한 것은 최저임금을 높이고 복지지출을 늘린 것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일자리에 귀천이 있는 것입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하질의 일자리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자리는 그 무엇이든 하나든 중요합니다. 저희의 사회공학으로 없애기에는
시장 경제가 만들어낸 일자리는 그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다만 그 일자리에서 나타나는 소득이 부족할 때 저희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공동체의 정신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하단에 잠시 원래 돌아가 주십시오. 자, 다시 왼쪽에서 순환 루프를 시작해 보면 소득 중대하고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을 줄이고 그래서 안전망을 강화해서 인적 자본의 투자가 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다시 좋아진다.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서 가계소득을 높이는 방법이 뭡니까? 진정한 생산입니다. 세금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런 출발점에 오류에서 출발했습니다. 해서 작동하지 않았고 해서 저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3대 정책이 있습니다.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2011년 362조 원이었던 기업의 현금화 자산, 현금 및 단기 투자 자산은 2016년 595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임금 인상이나 배당 확대를 통해 기업의 소득을 가계의 소득으로 돌려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기업 내에 유보가 쌓여 있는 것보다 임금이나 배당으로 전달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도록 당시에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의 소득이 임금으로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쟁과 혁신입니다. 옆에 회사가 내 회사보다 월급을 많이 줄 때 우수한 인재는 그리로 이동합니다. 기업가의 팔을 비틀어서 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임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가의 의욕을 꺾어서 사업을 안 하게 되겠죠. 노동자도 보호할 수 없고 임금도 높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배당을 덜하기로 유명합니다. 본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이것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배당을 높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지요? 배당을 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을지요? 대주주가 배당을 하면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100억) 원을 배당할 때 자기 지분에 따라서 20에서 30%, 즉 2, 30억을 받겠죠. 그리고 다시 세금을 내고 나면 2, 30억의 절반인 10에서 15억을 받을 것입니다. 100억을 배당하는데 나에게 오는 것이 좀 작다. 세금의 설계가 배당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박수민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걸어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동여의도 증권가에 가서 한번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국민들의 임금과 배당을 넓힐 수 있는 것은 시장경제의 방식입니다. 배당을 높이라고 윽박지르다든지 임금을 높이라고 강제를 한다든지 이런 일로 임금이나 배당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첫 단추의 문제를 보지 않고 그림만 그린 것이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두 번째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의 필수 지출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가계 지출의 35%를 주거, 의료, 교육, 통신, 교통 관련 지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합니다. 핵심 생계비가 줄어들면 가계가 생활 필수품뿐만 아니라 여가, 문화, 자기개발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난 민주당 정부 때 주거비를 낮추셨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재건축 규제를 막고 과도한 종부세로 주택 수요를 눌러서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시도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그로 인해서 젊은 층들이 영끌 투자까지 나섰습니다. 집값이 폭등하고 영끌 투자를 하다 보니 그것이 전세 사기의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이 정책을 진짜 하신 것인지 제대로 고민하신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를 늘리는 정책입니다.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거나 노후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은 국민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킵니다. 또 인적 자본 축적의 기회를 빼앗고 혁신적 도전을 주저하게 만들어 성장 기반을 잠식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르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를 대폭 확충합니다. 또 고용보험, 실업부조,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사회안전망도 확대합니다. 다 동의하진 않지만 상당 부분 이 부분 또 제가 동의 드립니다. 사회안전망은 확충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행간에 두 가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를 늘리는 데 있어서 균형의 선이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야심차게 좀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르신 기초연금 등등등등등 대폭 확충합니다. 많이 늘리겠다는 뜻이죠. 많이 늘리면 좋습니다. 그러나 시장 경제는 사회 안전망과 시너지를 내는 균형의 순환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적절한 균형의 철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를 늘리겠다는 이 기본 방향에 동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를 확충하고 고용보험, 실업부조,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그동안 공들여 발전시켜온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25만 원,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루트를 따르고 있는 것인지요? 이 인프라를 좋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걸 건너뛰고 헬리콥터에서 뿌리듯이 13조 원, 25만 원을 흐트러뜨리시는 것인지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동시에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비교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아까 암기를 요청드렸던 생소소, 세제생, 그것은 압축하면 생산이 주도하는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소득으로 결과가 나오는 소득 결과 성장입니다.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 특히 세금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발 그런 일이 있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해서 25만 원,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저희는 그 누구도 돕기 어렵습니다. 한 달간의 반짝 효과에 13조 원을 허공에 날리고 저희 아이들에게 13조 원의 빚을 남기게 됩니다. 저는 대단한 정치가가 되지 못하더라도 부끄러운 정치인은 되지 않고자 합니다.